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왕과 나를 보강한 이제 킹메이커 그 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킹메이커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그런데 제가 2021년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에 이덕일 역사 TV에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나라고 진영론을 넘어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서란 TV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다 그래도 전혀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이후로 4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악화됐죠, 오히려. 이때도 그 당시 쭉 한 게 20대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나, 누가 헬조선을 파라다이스 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당시 후보들인데요. 결국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당시 제가 2021년도에 대통령 평가 기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설정한다. 지금도 국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들이 있고. 그런데 국왕이나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면 가장 큰 것이 국민 통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국민 통합만 하고 뭐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또는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 아젠다 지향점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환경을 조합해서 국익을 지향하면서, 또 대한민국은 단군의 건국 정신인 홍익 정신이 우리 모든 왕조의 건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자세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뭘 했냐 하는 이야기죠. 윤석열 3년 동안에 한 거는 뭡니까? 윤석열의 5대 정책을 이야기해보면 그냥 친일,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조선 총독인지 구분 안 갈 정도로 대놓고 친일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제가 관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 머리 숙이고 저 자세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본이나 미국 갔을 때 일본, 미국 요구를 다 요구하기도 전에 다 들어줬는데,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면 도대체 뭘 요구할 것인가, 반대급부로. 그걸 걱정했대잖아요. 근데 아무 반대급부 요구 안 하더라는 거죠. 퍼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친일 친미 좋은데, 그거는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의 도상에서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되면 지내는 건데, 그 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국익이랑 공통의 공약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단, 되지도 않는 구구파들 끌어들여가지고 이 구구파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북진 통일 하자는 거잖아. 흡수 통일. 되지도 않을 가능성 0%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심지어 북한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쟁까지 획책하고, 그 다음에 구구, 뉴라이트,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뉴라이트들을 잔뜩 정권에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기과기관을 전부 다 장악하게 했죠. 그 다음에 불통, 소통할 생각은 윤석열 저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나서 반대 진영하고 소통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불통이죠. 그 다음에 사익.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공동정권이고, 그 다음에 기껏 끌어들인 인물들이 검찰 출신도 끌어들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거꾸로 대통령 쫓겨나고 이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대통령은 갈 길 편해요. 이렇게 딱 윤석열이 한 것과 반대로 가면은 최소한 수미양가에서 그 우나 양 사이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21년도에 누가 대통령 돼야 되나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갖다 오징어 게임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요. 그 당시에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논란 심했잖아요. 그 당시에 심지어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헬조선, 조선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대학생의 이 90.5%가 동의한다. 직장인의 89.5%가 동의한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87%가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뿌리가 났지, 이런 헬조선이 됐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압도적인 자살률 계속 1위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해요. 왜 그러냐. 경제 성장했는데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건 얼마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5,000달러 이제 넘었잖아요. 그 35,000달러면 지금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원으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 이상 되죠?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2억 원 이상의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4인 가족 2억 원 수입되는 집이 몇 집이나 되나? 그러니까 소수 상위 아주 극소수의 1%, 5%가 부의 대부분은 50% 이상을 가져가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밥 세끼 문제 해결 못하고 잠자리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헬조선의 뿌리가 더 어디에 나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찾아보면은 나라가 망했을 때,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점령됐을 때, 그때 일본 편을 들은 매국노들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니까 독립운동에 나서서 나라를 되찾으라고 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왕이 무조건 항복하고 해방이 돼서 이 서대문 혁명에서 추록한 애국지사들인데요. 이 환호성이 어떻게 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남쪽에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이 점령했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을 했죠. 둘 다 점령군이자 둘 다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령군의 성격보다 해방군의 성격이 많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국인들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뭐냐면,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거는 남북을 막론하고 친일파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토지개혁, 일제 때 아주 대주주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래서 농업국가인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밥 세끼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두 가지가 친일파 아닌 모든 정당의 그 공약사항에는 이 친일파 청산과 그 다음에 토지개혁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임시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삼균주의, 이 조소왕 선생의 이제 삼균주의인데, 삼균주의가 뭐냐면 세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 하나는 정치적 평등, 균등, 또 하나는 경제적 균등, 또 하나는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평등한 게 있어요? 균등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정치, 우리가 대통령 뭐 직선제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투쟁 끝에 쟁취한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선거날 하루만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권 잡자마자 촛불정신 다 잊어버리고 식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우리의 이념은 독립운동가의 이념이 아니라 조선성독부 이념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촛불을 다 방지한 행위를 할 때도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 제재할 그 통로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번에 내란 사태를 막은 거는 민주당도 공이 있지만 결정적인 공은 시민들이 쿠데타군에 맞섰고 그 다음에도 계속 광장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가 내란이 저지됐기 때문에 요다음 정권은 설사 민주당이 잡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균등화가 실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경제의 균등한 말할 것도 없죠. 헬조선의 핵심 이유는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유치원 끝나면은 놀아야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고 초등학교 학원 보내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는 것이 전인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교육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층 그렇게 교육 입시 열풍이 뭐예요? 이게 대학들을 갖다가 교육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기관화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자원과 국고를 끌어들이고도 국제대학 순위 조사해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의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균등화해야 되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주석이었던 한국독립당의 경제 정책이 뭐냐면 토지 국유화예요. 토지 국유화. 지금 얼핏 비슷한 주장이라도 내놓으면 뭐라 그래요? 저 광화문에서 태극기하고 송족이 같이 흔드는 사람들 난리치면서 국유라고 비난하겠죠? 근데 임시정부의 정책이나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전부 다 토지 국유화를 제창을 했어요. 토지 국유화라 그래서 모든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제가 빼앗은 땅은 다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들 것도 국유화하고, 가난한 농민들 우선으로 분배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그런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임시정부 세력들이 다 해방공간 1945년부터 48년까지에 전부 다 숙청이 되고,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정치, 경제, 교육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헬조선의 뿌리는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과 되찾은 이들의 엇갈린 운명인데요. 바로 이 노론당수 이완용이 미서 이인직, 그 일진의 송병준과 이용구, 이 인물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항일을 하면 3대가 망한다인데, 그것도 요즘 바꿔야 돼요. 친일을 하면 영원히 잘 살고 항일을 하면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헬조선의 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광복회에 한번 강연을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출마 선언을 어디에 했습니까? 매헌 기념관,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 가서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윤봉길 의사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은 지지율 계속 70%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뉴라이트들에게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뭐 쇠뇌가 그냥 바보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성향이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되고 나서 완전 이완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출마 선언 자체도 이완용 무덤 가서 하지, 출마 선언은 왜 윤봉길 기념관 가서 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거꾸로 이완용의 노선을 실천하다가 망한 거죠. 근데 전 지금도 한국 보수파 정치인들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독립운동 옹호하는 척 하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획 바뀌어가지고 친일 쪽으로 가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익 본 인물 빵명이에요. 빵명. 한 명도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다 글로 가다가 깜빵하고 망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역사관 계승 안 하고 친일파들 계승해가지고 하다가 거기도 완전히
아웃됐죠. 윤석열은 한술 더 떠가지고 누라이트들하고 하다가 완전히 아웃됐죠. 그런데도 글로 가는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매찬 황현 선생같이 나라에서 현비를 기른 지 500년인데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는 현비 한 명 없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이 매찬 황현이 나라 망했을 때 절명시를 써요. 목숨을 끊는 시.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왜냐 배설한 적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 나라 형편 보세요. 윤석열 내란 일으키니까 쿠데타 일으키니까 총리희야 모든 장관들이 막은 인물 하나도 없잖아. 뒤에서나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고. 그러다가 한덕수 같은 사람 국회 목회 3명을 갖다가 그럼 국회에서 선출한 거니까 그냥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권한대행 임명하면 되는데 나 못합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고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정신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다가 탄핵돼 갖고 헌재에 갔는데 헌재가 뭐라 그랬어요? 헌법 2개 어기고 법률 하나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면을 시켜야지. 1개 임명직 공무원이 헌법 2개 어기고 법률 하나 어겼는데 파면 안 당하면 누가 파면 당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귀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헌법재판관 지명하잖아요. 그 거부할 때는 권한대행은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라는 것이 그 우리 권한대행의 정신입니다. 라고 하다가 복귀하자마자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경제수장 겸 권한대행으로 미국 국채를 사잖아요. 이 매찬 황현은 내가 배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어서 되겠느냐. 물론 혼자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자결했는데 일개 선비가 죽는데 권한대행이다 총리다 부총리다 하는 위인들 처신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 다음에 우당 외형 일가라든지 석주 이상령 일가 이런 분들은 다 만주에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 하다가 다들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했죠. 그래서 해방이 됐으면은 당연히 이 정신을 이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친일파들의 세상이 다시 왔죠. 그러니까 그나마 1948년 국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이승만이가 그냥 경찰들 보내가지고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하잖아요. 습격하고 나서 그래 내가 시켰어.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 이 반민특위는 그 당시 헌법에도 친일파 청산 이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기구인데 경찰들 보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잡아가고 했어요. 내가 시켰어. 이게 바로 쿠데타인데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었죠. 당시 경찰 내에 친일 경찰들 득실득실 거렸고 이 당시 미군정이 보니까 군정 실시한 데가 독일도 실시했어요. 근데 독일 군정장관은 뭐냐면 미국 독일 군정장관은 우리가 좀 사람을 써야 되는데 독일인도 써야 되는데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기 미 군정은 메가더와 하지가 있군. 미 군정은 처음부터 친일파들을 갖다가 등용을 하고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 되니까 내란 일으켜가지고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죠. 윤석열이 발표하는 거 보세요. 계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 척결해야 된다. 이게 이 윤석열은 제가 볼 땐 50년대나 유신 시절이나 전두환 50 시절에서 중간 건너뛰고 타임머신 타고 온 인물이에요. 국회가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뽑힌 입법기구잖아요. 이게 범죄자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군사동원해서 척결하겠다. 이런 미친 소리 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까지 저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헬조선이 된 뿌리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 해방 이후에 45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다.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프랑스처럼 좌파 레지스탕스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우파 레지스탕스들이 드골 중심으로 인민전선을 만들어서 여야를 이루고 이들이 서로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는 말할 것도 없이 우파 민족주의 세력인 한국독립당도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이승만 중심의 그 자유당, 그 다음에 친일 주주 중심의 한민당, 이 세력이 여야를 이뤄가지고 온 결과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한민당 후신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일부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국민사하고 완전 한 몸이 돼 갖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이제 바뀌지 못했어요. 그 부분 반드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항상 뭐 먹사니즘이다, 뭐다, 경제다, 뭐다, 그건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 사회정의 바로 세우는 이 수단들이 뭐냐?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게 뭐가 그런 나라예요? 투표날 하루만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1년 36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정치권이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네 문제 가지고 뻑하면 검찰 달려가고 뻑하면 법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양김씨가 그런 적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할 때 검찰 달려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법부도 정치화가 돼가지고 엄청 눈치 봐가면서 자기네가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그 뿌린 뭐냐면 이젠 사법 권력에도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으로 구성된 행정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안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워낙 수준 낮으니까 툭하면 고소고발하고 검찰 달려가고 법원 가가지고 여기엔 검찰의 잘못이 대단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그렇게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네 그 초과는 손해봤다 그러는데 이익본 금액만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는 기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는 뭐 그 법인카드 10만 원인가 법인카드로 밥 먹었다고 그걸 기소하고, 이따위 짓거리 하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소권을 줘야 되느냐, 큰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은 하도 그렇게 무소불위로 하다가 지금은 권한이 좀 약해졌는데요. 수사권도 이제 무소불위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독점적으로 갖고 있지만 일단 수사하는 기구가 기소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과 비슷한 기구를 찾으면은 조선의 사헌부인데, 사헌부는 어떠냐면 그 기강이 사헌부와 사관원은 조정회 회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조정회의에 가장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잠시라도 다른 대신들하고 뒤섞이면은 청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검사들 어떻게 해요? 뭐 꼭 뭐 하면 나오는 게 검사들이 뭐 어디 로비되고 누구 되고 해가지고 뭐 출마하려 그러고 온갖 그런 소리 막 나잖아요. 조선의 사헌부 같으면은 그걸 갖다 비루하다 그래. 비루하다고. 그리고 조선의 사헌부들은 그래서 일체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근데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친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조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조선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헌부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든 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문하러 갈 때는 제일 뒤에 가라. 제일 뒤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일체 섞이지 말고, 그 다음에 조문하러 가서는 옷 갈아입고 딱 조문만 드리고 바로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처신의 규칙을 만들었을 정도로 조선의 사헌부들은 자기 처신에 대단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무슨 자격으로 개혁을 주도했어요? 사헌부 대사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그런데 조광조가 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우리 상전 오셨다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고 하는 거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억울하다는 게 뭡니까? 불법적인 일을 당했으면은 사헌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검찰 어때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사가 됐는데, 그거는 스스로 자초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권에게 제가 바라는 거는 경제다, 국제다, 외교다 뭐 다 알아서 잘 할 거로 보고, 역대 다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던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의 바로 세우기, 그러고 이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